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말 건립될 수 있는 걸까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 데 이어 구체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처음 발의된 것이 지난 2016년, 이후 2번의 대선과 2번의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27년 예정대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정말 건립될 수 있는 겁니까? 행복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여야와 행복청 그리고 세종시가 일제히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국회 홍성국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회 이전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 왔음에도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가 사업 추진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해에도 정부 안에 세종의사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제출됐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에 행복청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내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이미 확보된 예산이 470억 원으로 부지 매입 체결 등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종시도 역시 내년도 예산 요구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행복청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복청, 세종시 등의 주장과 입장이 이렇게 나오니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21년 9월. 유감스럽게도 그 뒤 1년 8개월이나 흘렀지만 별로 진척된 게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확정지을 이는 나밖에 없다. 내가 이뤄내겠다며 소리 높이는 모습만 또 봐야 하는지. 다시 되풀이되는 내 탓 공방전은 허탈할 따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내용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6월 9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또 등장한 내정설입니다. 예,
내정설이 또 나왔습니까? 예, 대전시 산하기관장 내정설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데요. 임재남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분은 이제 허태정 전임 시장 때 임명됐던 인사였는데 예. 민선 8기 출범한 이후에 한 10개월 정도 이제 좀 불편한 동거를 해 오다가 임기를 이제 1년 4개월이나 남겨둔 지난달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예. 그래서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장이라면 응당 관련 절차에 따라 공모로 선임이 돼야 하는 것인데 또 어김없이 내정설이 돌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 절차대로 한다면요. 일단은 그 이사장 채용 절차를 위한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하고요. 여기에 이제 지원자들에 대한 그 서류 심사, 면접 이런 것들을 거친 다음에 적합한 후보 이제 시장에게 추천이 되고 그럼 시장이 동의하고 임명하는 과정 거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지원하려면요. 직무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3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또는 뭐 공기업이나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1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아니면은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의 부교수나 책임 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요. 상장기업 상임임원 경력 3년 이상 아니면 기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뭐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내정설이 제기된 거거든요. 이 내정설의 주인공은요. 대전광역시의회 5선 출신 의원이자 의장까지 지낸 경력이 있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이장우 시장의 캠프에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얘기가 돌고 있다라는 건데 시의회에서 5번 뽑힌 시의원이었고 의장까지 지냈다. 또 지난 이장우 대전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까지 맡아서 활동한 사람이라면 특정이 쉽게 되겠군요. 네, 뭐 현재까지는 내정설이니까 제가 실명 거론하지는 않겠는데요. 나중에 발표가 나면은 이 내정설의 사실 여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전 이사장이 그 사임하기 전부터요, 이 내정설 주인공이 새로운 이사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요. 아, 사임도 전부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전시설관리공단 내부 분위기도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산하기관도 어디까지나 이제 대전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의 수장이 번번이 이 시장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로만 채워진다는 거 정말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 내정설 주인공이요, 이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 100만 원형 선고받은 이력도 있는 폭력 걸로. 전과요? 네, 예. 이런 게 알려져 있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내정설에 대해서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해진 공모 절차대로 진행될 거다. 그 내정설 관련해서는 따로 답할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이런 모습도 역시 좀 자주 봐왔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요.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기관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요.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세 곳입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기가 이번 달에 종료가 되고요. 과학산업진흥원장은 오는 9월에 그리고 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내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이번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설도 결국 좀 현실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나머지 기관장 인선에도 내정설이 등장할지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대전의 모든 산하기관장 임명이 이제 끝나면요. 저희 방송에서 이 내정설의 적중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따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죠? 예.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용감한 10대 뉴스가 보고 싶습니다로 정해봤습니다. 10대 뉴스가 용감해야 됩니까? 네, 민선 7기 대전시와 마찬가지로요. 민선 8기에서도 온라인 시민투표 통해서 대전시가 이 10대 뉴스 선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민선 7기 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좀 지적해 드렸지만은 이 10대 뉴스가 너무 좀 자화자찬식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제시된 보기 안에서 뉴스 골라야 하다 보니까 실제 대전 시민의 의견을 담긴 부족하다 뭐 이런 비판도 드렸었죠. 예. 그런 모습이요. 그 민선 8기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시에서 딱 골라서 정해놓은 그 제시된 보기 안에서만 골라야 하고
제시된 보기도 모두 그 시 사업들, 뭐 자화자찬식 이런 것들만 모아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대전시가 제시한 보기요. 이게 모두 21개거든요.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거 다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죠. 네. 우주산업 삼축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지정,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평 선정, 독일 머크사와 SK온 투자 협약 체결, 보문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및 워터파크 조성,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협의 완료, 유성복합터미널 2025년까지 조기 건립,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베이스볼 드림파크 착공 2025년 개장, 2026 세계 태양광 총회 유치,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통과, 2022 대전 UCLG 세계총회 개최,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선정,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 장대교차로 입지화 및 상습 정체 구간 개선 결정, 청년 월세 지원 및 대전현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결정,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 공모 선정, 만 3세에서 5세 무상보육 교육 확대, 국제명소형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대덕특구 출연연 개방,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연내 착공 결정, 이종수 미술관 건립 확정 이렇습니다. 이렇게 21개군요. 네, 예. 이 가운데 3개의 뉴스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아나운서께서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어렵네요. 예. 어렵습니다. 네, 일단 3개 뉴스 고르는 것 좀 둘째 치고요. 이런 보기 가운데 이게 성과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게 부풀려졌거나 아니면은 현실에서는 좀 삐걱대는 거 이것도 좀 상당수 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10대 뉴스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대전시에서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10대 뉴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최종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는 후보지로만 선정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주 기업이라든지요, 뭐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그런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단지 개발 비용 마련 이런 것 등 앞으로 좀 해결할 난제들도 많고요. 예. 또 이제 독일 머크사의 투자 협약 체결도 아직 뭐 구체적인 규모도 나오지 않은 일종의 탐색 상태라서요. 이거를 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양해각서 체결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보문산 케이블카 전망타워 워터파크 조성 이거는 계획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제한 수준 아닙니까? 가야 할 네. 길이 까마득한 수준이 아니라 갈지 말지도 아직 사실 정해지지 않은 건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요, 그 2027 세계대학 경기대회도요, 이장우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의 이 조직위 인선 관련해서 파행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위 구성도 못한 그렇죠. 상황인데 이게 성과 후보에 들어갔다는 거 이것도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10대 뉴스요, 이 대전시 말고도 그 여러 지자체가 또 이제 수장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홍보수단을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전시 행정에서 부족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용감한 10대 뉴스도 동시에 조사를 좀 해서 그래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게 매번 반복되는 이런 자화자찬식 홍보에 스스로 만족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려봤습니다. 예. 정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0대 뉴스에 투표를 하시는지도 늘 저도 궁금합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 김영진 이사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 캡슐 커피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계실 텐데요. 예. 가격도 싸고 이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 부쩍 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하시겠지만 이 캡슐 커피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재활용도 사실 잘 되지 않고 또 건강에도 사실 안 좋은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집에요. 네. 캡슐 커피 머신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사용을 해왔죠. 예. 네.
오랜 기간. 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가 작고 복잡할수록 사실 잘 안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캡슐 커피 같은 경우는 그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이제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내부에 이제 커피 그 원두 갈아 넣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번 그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조금 찌그러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커피 찌꺼기들을 이제 다 잘 닦아서 이제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이랑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또 분리해가지고 또 버려야 사실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지켜지지 않고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 자체도 사실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사실은 재활용 이슈에서는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제가 구매한 제품에 구매할 때 네. 그랬거든요. 이게 알루미늄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그 부분을 이 제품은 재활용이 된다라고 네. 해서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남은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를 재활용 그 수거백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담아서 이제 회수를. 반납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재활용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해서 네. 저도 구매해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 10년 넘게요. 예. 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근데 뭐 그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면 당연히 믿으실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 재활용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민간 기업이 이제 선의로 하는 것이잖아요. 혹은 네. 이제 친환경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검증이 되거나 혹은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받는 창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실제로 그 회수되고 있는 그런 캡슐 커피 재질들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재활용하고 있는지 해당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단체나 일부 이제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려고는 했는데 일단은 한 30% 정도 재활용이 실제로 되는 것 같고 나머지들은 좀 어렵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회수를 해나가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방식들로 어쨌든 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애초에 생산을 할 때 재질 자체를 좀 바꾸거나 해가지고 재활용 이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또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집에서 이제 사실 그 캡슐 커피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커피를 즐기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믿고 재활용이 대부분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재활용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지만 실제 그 회수해간 커피 캡슐이 완벽하게 재활용은 일단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작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그 물품 자체들을 아무리 잘 회수를 하더라도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용도 꽤 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환경 이슈 때문에 이제 이런 자체 회수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애초에 재활용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진 그런 특성들 때문에 기업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또 재활용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있고요. 건강 이슈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예, 건강 이슈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연구하거나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플라스틱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 이슈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 플라스틱이 불안전하게 연소되거나 혹은 열을 가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은 그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캡슐 커피 같은 경우는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플라스틱 안으로 이제 뜨거운 물이 한번 헹구고 맞아요.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고온이 네, 맞습니다. 압축된 증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사실 장기간 사용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환경 호르몬 이슈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플라스틱과 이제 뜨거운 열이 만나는 식품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슈들이 항상 있게 됩니다. 그래서 캡슐 커피만의 문제는 아니고 플라스틱 통에 담겨져 있는 이런 음식물들은 그런 이슈들이 항상 있어서 물론 이거를 뭐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으실 것 같은데 보통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의 하루에 한두 잔 정도씩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먹게 되니까 이런 이슈들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커피가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네, 그렇죠. 사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커피가 환경을 해친다고 이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그 커피와 환경 이슈들은 계속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물론 기본적으로 일단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내리는
그 정도의 이제 커피 열매를 네. 수확하기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가 씨앗에서부터 아. 열매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그 과정들까지 보통 이제 한 사람이 샤워 10분 정도 할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한 잔에요? 네, 필요한 물이? 140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그 열매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이군요. 네,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이 있지만 어쨌든 물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소 발자국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남미에서 나는 커피들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제 탄소 발자국 당연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산림훼손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커피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아시아 국가도 포함이 되는데 커피 농장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거의 뭐 매년 엄청난 규모의 이제 산을 태우거든요. 네, 산림을 태우는 건데 그렇게 태우고 이제 그곳에다가 이제 또 커피 농장을 이제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림훼손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여러 그러면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친환경 방법으로 이제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커피 산업이 사실은 작은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게 사실 커피이고 저도 사실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감수하면서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너무 활발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환경 이슈들도 계속해서 따라붙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커피를 참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다면 우리가 그래도 좀 친환경에 가깝게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래도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공정무역 관련된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나무를 이제 그대로 보존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커피를 만드는 이런 인증 마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그나마 이제 친환경적인 커피 소비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사실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커피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절충해 가면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제 죄의식을 가지면서까지 커피를 소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캡슐 커피 같은 그런 이슈들은 조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특히나 이제 오늘 캡슐 커피가 지구 환경에 유해한 그 부분을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캡슐 커피가 우리나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그렇죠.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이 유해성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에 따른 뭔가 조치도 있고 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의 함부르크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 예산으로 이 캡슐 커피를 아예 사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예산으로 재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캡슐 커피를 사는 것은 안 된다. 개인의 선택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의 선택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공공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이걸 굳이 사야 되냐라는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자체들이 제로 웨이스트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 실제로 공공 예산으로 일회용품을 많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술 개발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애초에 이 캡슐 커피의 재질 자체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재질 자체를 바꿔내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나온 사례인데 이 재질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이런 재질들을 그 사탕수수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이 하는 부분을 사탕수수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탕수수로 빨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또 플라스틱 만들잖아요. PLA 제품들인데,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재질들도 그런 생분해성 재질들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용한 캡슐 커피를 버릴 때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생분해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수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재질 자체를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재질로 만들어내면은 사실 이런 재활용 이슈들이 좀 없고 또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까 건강 이슈들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재질들이 조금 비싸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구매를 해주면 기술 개발도 좀 빠르게 되고 맞습니다. 상용화도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쉽게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커피 볼이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작은 공처럼 생긴 이제 커피 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계에 넣으면은 그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커피로 만들어내는 건데 저도 아직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맛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서 관련해서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큰 관심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장님 이번 주에 소개해 주실 환경 캠페인 실천 사항 어떤 겁니까? 네,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커피 즐기는 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공정무역이나 이제 직접 그 생산하는 직접 무역을 하는 이런 커피들을 이제 택하는 것도 사실 좋은 커피 소비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탄소 발자국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남미나 먼 곳에서 운송된 커피보다는 아시아산을 또 사는 것도 또 도움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유기농이나 이제 친환경 커피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소비자분들 캠페인이고요. 생산자분들, 특히 카페 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실내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일회용 컵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계도 기간이어가지고 무시하고 쓰시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사실 커피를 사랑하고 즐긴다면은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고민하시면서 계도 기간이지만 빠르게 머그컵으로 빨리 대체하셔가지고 커피를 담는 용기에 대한 이슈들도 사실 잘 바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천 중인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 인증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 5시엔 대세남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정돼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분께는요. 저희가 커피와 빵을 구입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2만 원권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캡슐 커피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 따라 관련 상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청년들과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대세남 청년 비대위 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청년 비대위원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주일 전 청년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오송화 청년 대변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특정 당파가 없는 지역의 청년 사업가죠.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 박철상 대표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이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를 했고 이어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좀 사실과도 맞지 않은 비판을 하면서 너무도 큰 이제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 오송화 청년 대변인, 이번 천안함 발언 논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우선은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그 전 함장을 비판한 그런 발언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인이 이 발언과 관련해서 직접 이제 사과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저질러 놓고 주워 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언에 있어서는 더욱 자중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두고서 저희가 임명을 하는 과정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발언이라든지 SNS 상에 올렸던 그런 행적들은 사실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었다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충분히 임명 과정에서 검토하지 못하고 검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전주일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역시도 이건 망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논평에서는 호국 영령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막말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요. 이래경 이사장의 과거 SNS 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 패권 세력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서 남북관계를 파탄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경 이사장이 이제 9시간 만에 사퇴를 하였다고 하지만 얼마나 반성하고 있을지 또 남 탓이나 하면서 있을지는 전혀 모르는 일이기에 더 유감스럽다. 그리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반드시 이분하고 관련 분들이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발언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유족들이 더 한 번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이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당의 의도와 그다음에 당이 하고 싶은 말과 전혀 왜곡된 방향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존에 있는 최원일 전 함장에 대한 이런 발언까지 했다는 것. 앞서서 오송화 대변인 해주셨지만 이게 뭐 하고 주워 담을 그런 말들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 비대위원들이 봤을 때 이번 이 발언 사태들 누가 책임을 지고 또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할지 전주일 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사퇴론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야 이거 말고도 내용이 차고 넘치고 또 이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서 이제 사퇴까지 언급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크게 동요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책임성을 더욱 가지기 위해서라면은 이재명 대표 사죄와 함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개 사과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당의 대변인이라는 자가 말의 엄중함 그리고 무거움을 다시금 느껴야 할 텐데 그리고 또 당의 이미지라든가 그 지향하는 말을 그릇에 잘 담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저는 그분이 자격이 대변인으로서 없다라고 보거든요. 징계를 넘어서 자격까지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송화 대변인은 어떻게 이거 어떤 정도 처분이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 이제 국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대표 사퇴론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대통령실이 잘못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당대표가 사퇴를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래경 이사장도 이미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인선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서의 책임이라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더 꼼꼼하게 사전에 살피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선을 해야 한다. 그런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앞에서 수석 대변인의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공감을 하고 수석 대변인으로서 발언에 책임을 지고 당원권 정지라든지 징계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전에 이제 사례도 봤을 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년의 이제 당원권 정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좀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히 뭐 여당이 우리가 다른 당이니까 더 이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부터 좀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이러한 좀 강력한 말 아니면 좀 자극적인 말, 여야가 좀 극단적으로 좀 갈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발언들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와 같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될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망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께서는 일단은 사퇴를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안 되게끔에 대한 중징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언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무겁게 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대표가 이야기하는 무한 책임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발언만 들었을 때는 결국엔 사퇴를 하고 다시 못 돌아오게끔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큼의 이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나 행태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워낙 많이 봐와서 내성들이 이제 생겨버리시는 건지 정치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건지 앞서서 박주상 대표도 강력한 말, 자극적인 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기성 정치인들이요. 그 무게를 오히려 아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방식, 더 센 발언을 해서 본인 지지층만 결집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들 이거 말실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다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오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도구고 그리고 또 인격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바로 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이 직접 뽑은 이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막말과 독설을 계속 일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격과 시민의식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정치권의 경쟁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이 너무 점점 심화가 되다 보니까 더 센 발언을 하고 더 극단적으로 뭔가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 극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물론 이제 전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유머라든지 재치라든지 그런 숨구멍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혐오의 정치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우리가 유쾌하게 만들고 국민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그 역사적인 왜곡 발언이라든가 망언을 하고서 뭐 그 자리에서의 립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하는 것에 정말 놀랍습니다. 네, 놀랍고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과잉 발언하는 지금의 정치는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주일 전 대변인은 기성 정치인들의 이런 망언들, 마구잡이로 내뱉는 발언들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정치인들이 왜 그런 발언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면을 보면은 정치인 스스로의 불안이 내재돼서 표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기성 정치인들은 그런 생리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생존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 불안감.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이슈를 이제 선점을 해서 내 이름을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를 잊혀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계속 고민했을 때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그 잊혀지는 것. 네, 그렇죠. 잊혀지고 싶지 않게 하게끔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하면 자극적인 말을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1초 만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말로 그러는 게 아닌가. 다만 국민들은 그 사람의 정치인의 이름을 기억하겠지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기존 정치인들이 내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단순히 정치만을 제외하고 방송에서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극적인 컨텐츠, 자극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하나의 장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생각할 때는. 자체가 그런 표현이라든지 발언이 너무 과잉,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발언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우리의 입지를 다지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그런 발언들은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조금 너무 심심해진 어떻게 보면 심심해진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현재 우리 사회를 딱 보여주는 그런 트렌드에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말씀 잘 해주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혐오의 정치뿐만 아니라 혐오 사회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혐오의 피라미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인권의 이론 중에서요. 맨 처음엔 차별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혐오, 그다음에 선동, 그다음에 제노사이드까지 올라가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 스스로 그렇게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그리고 선동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승리를 한 것을 학습적으로 계속 기억하게 된다면은 결국에 이 사회가 혐오 정치를 넘어서 혐오 사회로 될 수밖에 없고
하고 또 국민들은 또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에 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라면 기성 정치인 대에서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오송아 대변인께서 국민의힘도 1년의 당원권 정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발언에 관련돼서는 더 엄중하게 모든 정당들이 그 정당의 룰로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자정 기능을 갖추지 않으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이거에 대한 뚜렷한 처벌이나 이런 처분 조항은 사실 두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너그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명확하게 뭐 당원권 정지 같은 것들이 정당에 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어떻습니까? 오송아 대변인은 좀 어떤 장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쵸.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어떤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명시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당내 특별위원회의 당원이라든지 그런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배심원처럼 이렇게 징계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당내 그런 주어야 좀 한다. 징계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그쵸. 말씀이시군요. 네. 그것을 당원들이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당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 책임에서 또 책임지지 않고 또 한 발 물러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결정을 하지 않고.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면 그것이 잘 자리 잡고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기능을 이렇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기본인데 세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거 다 정해줘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박찬상 대표 어떤 노력들 필요하겠습니까? 방금 두 분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아마 언제든지 논의는 됐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땐 여야 모두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나 야당에서는 어떻게 하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어떤 한 강한 중징계가 내려진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는 한 만약에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 우리가 논의를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스스로 방울 다는 건데 정치인들이 달겠습니까? 아마 안 달려고 하겠죠. 안 달려고 하겠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여론은 계속해서 악화될 거고요. 예. 이러한 사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여론 입장,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막말을 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해도 다시 돌아올 건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다시 또 무관심해질 거고요.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좀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이 못한다고 하면 당내에서도 뭐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완전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직의 특성상 뭐 선거라는 것도 있고 당내 뭐 여러 역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청년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당내에서 수용되는 것도 어렵고 또 여전히 그 공고화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를 마련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계속 화두에 던지면서 정치인에게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를 요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 대표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 세력, 소위 말하는 그 팬덤의 의지에서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론이 정해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확고하게 우리가 자존기능을 갖고 정말 당을 살리겠다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대표가 그렇게 각 당들의 대표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책임이 또 분명해야 된다. 그 상황은 뭐 여당 국민의힘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까지도 지금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앙선관위가 요즘 자녀 특혜 채용으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이 벌써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빠 찬스, 선관위에까지 이 청년 비대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 지금 거론이 되는 선관위 직원의 그 자녀들과 세 분 비대위원 같은 세대일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오송아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가장 그러니까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헌법 기관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특혜 채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정말 공정성이 많이 훼손이 됐구나. 그러니까 공정함의 정점에 있어야 되는 곳에서 이런 그렇죠. 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노라든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분노와 상실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내용 예. 자체가 더 저는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죠, 지금. 네, 네. 그래서 만약 선관위가 스스로의 자정 기능을 잃었다면은 감사는 당연히 필요한 수순인데,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모습이야말로 폭주이고 독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본질은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감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꼼수로 피해갈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보면 국민들이 청년 세대를 넘어서 가장 공정해야 될 이곳조차도 이렇게 피해 나가는구나 싶은 허탈감과 허망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방금 전주혜 대변인께서 꼼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아니라 이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선관위를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그런 장악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녀야 되는 그런 선관위 기관 특성상 감사원 수사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원의 감사는 적합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경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쵸.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경찰이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엄마 아빠 찬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은 상실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크게 펼쳐보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감사원의 네. 감사가 도입이 필요하다. 일단 선관위의 주장은 행정기관이 아니니까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감사 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그리고 헌재 이 세 곳뿐이라는 그 명시가 되어 있는 예.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외되는 기관은 아니라는 말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경찰 조사라든지 뭐 국정조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너네 뭐 행정기관이야 이렇게 해서 다시 이것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또 감사원의 조사를 받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은 그 의도가 상당히 불순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봤을 때 이 내용 자체가 거대하고, 그리고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리라든가 그리고 좋지 않은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이 그리고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미 밝혀진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봤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많은 의견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의 맹점이 아닌가.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조항을 좀 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근데 아무리 예. 국가공무원법 상에서 를 근거로 해서 감사원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 선관위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데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아무리 국민들의 눈높이라고 해도. 어렵긴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감사원 네. 말고 선관위가 스스로 국민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법을 떠나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서야 된다는 주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여론몰이로 인해서. 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앞으로 얼마나 더 믿어줄 수 있을까요?
좀 이런 이제 선관위에서 선택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자녀 특혜 채용이 사실 이제 소위 조국 장관 사태 때도 그랬지만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그때도 큰 박탈감,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좀 박탈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고 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떨지, 앞으로 좀 어떤 개선이 우리 사회에서 또 필요할지 세 분께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상 대표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저희가 소위 말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는 카드를 받는 데만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특혜, 비리, 내가 채용되는데 사용을 하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는 내 자식을 망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특혜를 받고 내가 그것을 쉽게 얻는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고위 뭐 간부직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뭐 자녀가 더 잘 되게끔 도와주려고 내가 더 채용을 하는데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이제 앉히는 것은 굉장히 그냥 여러 가지로 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 그리고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악습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공정이란 쉽게 말하면 공정과 상식이 내로남불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좋은 말은 다 하면서 뒤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리고 공정을 아무리 외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을 뒤통수를 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논하고 말하기는 쉬워도 그걸 지켜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언행일치로 지켜내는 사회가 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당연히 저희가 솔선수범하는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투명하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체남은 청년비대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주일 전 청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오승화 청년 대변인, 주식회사 펀바람 컴퍼니 박철상 대표 세 분의 청년 비대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9일 금요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 찰리푸스의 데인저러스리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훈이었습니다.